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끊임없이 쏟아지는 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소셜미디어. 모든 매체가 24시간 내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들은 말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말이 몇 개나 됩니까? 아마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한 개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잡음의 바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정보보다는 의미 없는 소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설전, 연예인들의 사생활, 어느 기업의 주가 변동. 이런 소식들이 과연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정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의 성장에 기여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일시적인 자극과 호기심을 충족시킬 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더욱 심각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을 열어보면 끝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누군가의 점심 메뉴, 누군가의 여행 사진, 누군가의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며 몇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허무함입니다. 시간만 흘러갔을 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 없는 정보들을 다시 전파한다는 점입니다. 근거도 불분명하고 진위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마치 중요한 뉴스인 것처럼 공유합니다. 카톡 단체방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메시지들이 오갑니다. 이거 봤어. 저 사람 어떻게 됐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대화들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직장에서의 잡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나누는 대화들을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이 남의 이야기, 소문, 추측입니다. 저 사람 승진한대. 저 부서 분위기 안 좋다던데.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들에 참여하다 보면 시간은 금세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까?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때로는 기분만 나빠질 뿐입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와 사귀고, 누가 이혼하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의 일이 더 잘 풀립니까? 여러분이 더 행복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유행에 대한 정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이 인기라는 둥, 어떤 스타일이 유행이라는 둥, 이런 정보들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마케팅 회사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조작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정보들에 쉽게 휘둘립니다. 마치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정치적 이슈들도 비슷합니다. 매일 새로운 정치적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정책이 나왔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하지만 이런 정보들의 대부분은 추측과 해석에 불과합니다. 언론사마다 다르게 보도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한 정보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런 토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의 생각만 더 굳어질 뿐 진정한 소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포츠 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수가 어떤 성적을 거두었고 어떤 팀이 이기고 졌는지 이런 정보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들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이 더 건강해집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의 일이 더 잘 되어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감정적 만족이나 실망감을 줄 뿐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의미 없는 정보들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습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감입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세 번째 이유는 소속감입니다. 같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공통의 화제거리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루함입니다. 할 일이 없거나 무료할 때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의미 없는 정보들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들이 타당한 것일까요? 습관이라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라는 것도 대부분 근거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정보라면 어차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속감을 위해서라면 더 의미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 공통의 관심사 공유, 함께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정보 공유보다 훨씬 더 진정한 소속감을 줍니다. 지루함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서, 운동, 취미 활동, 깊은 사색. 이런 활동들이 시간 때우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 없는 정보 소비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낭비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정보 소비에 허비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둘째, 정신 에너지의 소모입니다. 우리의 집중력과 판단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힘이 없어집니다. 셋째, 판단력의 흐림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넷째, 깊이 있는 사고의 방해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표면적인 반응만 하게 되고 심층적인 분석이나 성찰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섯째, 진정한 관계의 방해입니다. 의미 없는 잡담이 많아지면 진정한 소통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표면적인 대화만 하게 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여섯째,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증가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소문들에 계속 노출되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세상이 위험하고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일곱째, 수동적 삶의 패턴입니다. 정보를 소비하기만 하고 생산하지 않는 습관이 굳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폐해들을 보면 의미 없는 정보 소비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식적으로 정보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내용에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능동적인 정보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침묵과 사색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정보 없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대화의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의미 있는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정보에 목말라 하면서도 정작 지혜에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있게 아는 것의 가치는 간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많이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의미 없는 정보들의 홍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로 가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의미 없는 정보의 소비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실망스럽습니다. 잘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아.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이런 대답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허탈함입니다. 지난 30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었던 시간이 모두 허사가 된 기분입니다. 현대인들의 대화를 관찰해보면 이런 패턴이 너무나 자주 반복됩니다. 길고 자세한 이야기는 많지만 명확한 결론이나 교훈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커피숍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너 A씨 소식 들었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길고 복잡한 추측과 소문들. 하지만 결국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서에서 큰일 났다더라. 무슨 일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러던데. 이런 대화가 1시간씩 계속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도 확실한 정보는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추측과 소문의 연속일 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척 B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리고 시작되는 긴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이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들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 들리는 소문으로는 같은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대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전해 들은 이야기, 추측, 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명확한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대화들이 계속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A가 B에게 들려준 불확실한 이야기를 B가 또 C에게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은 점점 왜곡되고 과장됩니다. 마지막에는 원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전원게임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점점 변형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변형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불확실한 정보가 수천, 수만 명에게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 과정에서 댓글과 공유를 통해 내용이 계속 변형됩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정보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기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남의 이야기, 뒷담화, 소문 같은 것들에 끌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월감입니다. 남의 불행이나 실패담을 들으면서 자신이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저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속감입니다.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만 아는 이야기라는 특별함을 통해 관계의 친밀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지루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은 좋은 것이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건설적인 호기심과 파괴적인 호기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남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호기심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우월감을 위해 남의 불행을 소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서 나와야 합니다. 소속감도 더 건전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 가치관, 목표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가 더 의미 있습니다. 소문을 공유하는 것으로 맺어진 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함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독서, 운동, 취미 활동, 자기계발. 이런 활동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없는 대화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낭비입니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듣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비해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극도로 비효율적입니다. 둘째, 정신적 피로감입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뇌가 지칩니다. 명확한 결론도 없는 채로 여러 가능성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판단력의 저하입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모든 정보에 대해 회의적이 되거나 반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넷째, 집중력의 분산입니다. 여러 개의 불완전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방해 요소가 됩니다. 다섯째, 관계의 피상화입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놓칩니다. 서로의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지 못합니다. 관계가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여섯째, 부정적 감정의 증가입니다. 불확실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누군가의 문제, 갈등, 실패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에 계속 노출되면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됩니다. 일곱째, 생산성의 저하입니다. 결론 없는 대화에 참여하는 시간은 완전히 비생산적입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덟째, 스트레스의 증가입니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불안감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와 같은 걱정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확실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폐해들을 종합해보면 결론 없는 대화가 단순한 시간 낭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싶어요.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계속 들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듣고 나니까 기분만 나빠졌어요. 그 사람 얘기는 정말 끝이 없어요. 항상 그런데 말이야로 시작해서 결론은 없고 이런 불만들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결론 없는 대화에 참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의 힘 때문입니다. 결론 없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거절하기 어려운 사회적 압력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들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끊고 나가기는 어색하고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할 권리는 없을까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대화에 참여할지 선택할 권리는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와 의미 없는 대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명확한 사실에 기반합니다. 화자가 직접 경험했거나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측이나 소문이 아닌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둘째,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 전달, 조언 요청, 감정 공유 등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상호 이익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서로에게 유익한 교환입니다. 넷째, 건설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다섯째, 적절한 길이와 구조가 있습니다. 요점이 명확하고 불필요하게 길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대화라면 참여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화라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들어볼게요. 확실한 정보가 나오면 그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도 더 신중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무한하지 않은 이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없는 대화에 허비할 여유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통, 이런 것들에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의 결론 없는 대화에 참여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결론 없는 대화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소통만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묵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침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침묵은 어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용한 공간이 있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말로 채우려고 합니다. 마치 침묵이 견딜 수 없는 공허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침묵이 정말로 비어있는 공간일까요? 동양의 지혜를 보면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행동을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말보다는 행동이, 그리고 경솔한 말보다는 신중한 침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 깊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합니다. 확신 없는 주장을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전달합니다. SNS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표현합니다.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즉석에서 반응합니다. 그 결과 무수한 말들이 쏟아지지만 그중 의미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뉴스 댓글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단순한 답을 제시합니다. 전문 지식 없이 전문가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잡담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내일은 어떨까요? 글쎄요. 비 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대화가 10분, 20분씩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만 흘러갔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침묵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몇 층이세요? 날씨가 춥네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이런 말들이 정말 필요할까요? 침묵으로 지내면 안 될까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침묵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침묵하면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된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잘못된 편견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 침묵에서 나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어떤 질문에 대해 고귀한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이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는 지적 겸손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링컨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급한 말 대신 깊은 사색을 통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디도 매주 침묵의 날을 정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정말 말해야 할 순간일까요? 첫째, 진실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가 퍼지고 있을 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조언이나 위로가 필요할 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불의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넷째, 감사나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때는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인사말은 오히려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을 할 때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한 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아니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침묵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 집중력을 높입니다.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의도, 감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깊이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말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생각하는 데 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권위와 신뢰를 높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때 더 큰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넷째, 실수를 줄입니다. 성급한 말로 인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말하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느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하면 진정한 경청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침묵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 침묵과 소극적 침묵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극적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 침묵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침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침묵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둘째,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하지 않지만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감정을 세심하게 파악합니다. 셋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의미 있는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존중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침묵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침묵도 있습니다. 첫째, 도피하는 침묵입니다. 말해야 할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침묵은 좋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때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무관심한 침묵입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셋째, 공격적인 침묵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벌주기 위한 침묵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침묵의 기술은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말의 타이밍이 왜 중요할까요?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절한 때에 한 말은 큰 감동을 주지만
부적절한 때에 한 말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괜찮다, 다시 할 수 있다고 위로하는 것과 며칠 후에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렬한 논쟁 중에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진정된 후에 같은 말을 하면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말할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말할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말하기보다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큰 무게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말과 중요하지 않은 말이 섞여서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모든 말이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에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한마디의 적절한 말이 수십 마디의 빈말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침묵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을 무능력하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침묵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소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했습니까? 혹시 침묵해야 할 때 말을 하거나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는 않았습니까?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힘이 담긴 공간입니다.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입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수천 마디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집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침묵의 힘을 배울 것인가. 진정한 지혜는 말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서 완성됩니다. 이런 이야기만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와 극복의 이야기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고 누구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대화를 보면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드물어 보입니다. 대신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 뉴스에서 본 이야기, 추측과 소문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요즘 취업이 어렵다더라. 어느 회사는 경쟁률이 몇백 대 1이라고 하던데 정말 힘든 시대야. 라는 식의 일반론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20년 전에 지금 자리에 오기까지 무려 30군데 회사에 떨어졌어.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고 면접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지. 라는 개인 경험담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힘이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무엇보다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극복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끄러움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이 체면에 손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느낍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적 부담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신감 부족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남에게 도움이 될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한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부끄러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극복한 것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숨기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감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극복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 부족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은 고유하고 가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작은 경험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있는 경험입니다. 단순히 실패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어려움을 극복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경험입니다. 추상적인 조언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된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상대방이 겪고 있는 문제와 유사한 경험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의 이야기는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경험일 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정리된 경험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거나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험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정말로 조언을 원하는 상황에서의 경험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험담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취업 준비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면접에서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계속 떨어져서 정말 힘들었어. 특히 세 번째 떨어졌을 때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았지.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너무 남들이 원하는 답만 하려고 했다는 거야. 진짜 내 생각은 숨기고 말이야. 그래서 네 번째 면접부터는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했어. 물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거짓으로 합격하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랬더니 오히려 면접관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
그렇게 지금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어.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힘내라는 격려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희망을 제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일반적인 조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체성입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는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조언보다 훨씬 생생하고 실감납니다. 둘째, 신뢰성입니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조언보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믿을 만합니다. 셋째, 공감성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안다는 느낌을 줍니다. 넷째, 희망성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희망을 줍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다섯째, 실용성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된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진정한 경험담은 다른 어떤 조언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경험담을 나눌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자랑이 아닌 나눔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는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려는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봐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식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셋째,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일 때는 조언보다 공감이 우선입니다. 충분히 들어준 후에 경험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맥락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후에 관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완결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만 이야기하고 해결 과정을 생략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완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 경험을 나누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듣는 사람이 변화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야기의 힘입니다. 또한 이야기하는 사람도 변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그 경험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원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을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면 사회 전체가 달라집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소문과 가십 대신 진정한 지혜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진지하게 들을 자세도 필요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만 진정한 경험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정한 경험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담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남의 소문이나 일반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지혜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는 감추어야 할 수치가 아닙니다. 극복한 상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상처에서 나온 지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둠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처와 극복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에서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말에 진정한 생명력이 생깁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순간들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짧고 명확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함께하자. 이런 간단한 말들이 때로는 수많은 설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후회로 남았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으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 감정에 휩쓸려 한 말들, 나중에 생각해보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말들, 그런 말들로 인해 상처받거나 상처를 준 기억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용기 내어 한 말들,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로한 말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명확하게 표현한 의견들. 이 두 가지 경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의 선택에 있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구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분 능력이야말로 인생의 지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런 구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의 홍수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구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말이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말에도 분명한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생명력이 있고 어떤 말은 죽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성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말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말이 아닙니다. 둘째, 타이밍이 적절합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나온 말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셋째, 목적이 명확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분위기를 메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넷째, 상대방을 고려합니다. 듣는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배려한 말입니다. 일방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섯째,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말은 설령 짧더라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이런 특징이 없는 말은 아무리 길어도 공허할 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불과 2분간의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연설이 미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이론서가 아니라 간단 명료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인도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연설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꿈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역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중요해 보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이 불필요한 말들이었습니다. 시간을 메우기 위한 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말. 이런 말들은 당장은 주목받을 수 있지만 결국 잊혀집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기억되는 말들은 대부분 짧고 진정성 있는 말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격려의 말, 스승이 제자에게 전해준 지혜의 말, 친구가 어려운 순간에 건넨 위로의 말, 연인이 사랑을 고백할 때 한 진심 어린 말. 이런 말들은 평생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구분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이 이 말을 할 적절한 때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둘째,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이해한 후에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감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화나거나 흥분했을 때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진정된 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말의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말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말의 선택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역량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SNS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즉석에서 반응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말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과 책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의 선택에 대한 지혜입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시니어들이 이런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소중한 지혜입니다. 말로 인한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해 본 세대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를 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장황한 설교나 일방적인 훈계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시니어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모습, 꼭 필요한 순간에만 의미 있는 말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순간에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말의 선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말들이 넘쳐나는 사회는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사회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지고 의미 있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필요한 말만 하는 문화가 정착된 사회는 어떨까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말에 더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일상 대화에서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날씨나 뻔한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지 말고 의미 있는 주제로 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SNS나 온라인에서 신중하게 글을 올려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대답하지 말고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침묵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말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때 진정한 소통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는 정말로 유한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기회들을 불필요한 말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할 때,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를 건넬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후세에게 지혜를 전할 때, 이런 순간들을 위해 우리의 말을 아껴두어야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말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말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소통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